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책을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다시 맨 앞으로 오셔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물의 특성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제가 일부러 임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까 생명과학의 특성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탐구 설명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상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요 교육과정을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2009 개정 교과과정이고요. 2015 개정 교과과정이 있는데 현행 지금 고3들이죠. 이 애들이 시험 치는 게 개정된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009 개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고등학생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과가 조금 한 발 늦어요. 네, 늦기도 하고 여기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정해진 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서 있었던 생명과학 원 내용 중에 일부가 조금 빠져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제가 다룰게요. 네,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과정에 있던, 여기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없지만 그 2009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10페이지 책에 잘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돼 있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저기 우주는 몰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예외 없이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세포가 단세포냐 다세포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현, 이 세포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뭐다? 기본 단위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족이 붙어요. 다른 말이 붙어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조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이루는 구조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기능이라는 거는 기능을 가진 최소의 단위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세포로 돼 있다. 그럼 세포의 종류는 뭐가 있다? 첫 번째, 단세포가 있다. 두 번째, 다세포가 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로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의미가 뭐예요?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세포 1이 한 개가 뭐다? 생명체 개체 1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을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무성생식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유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세포는 의미가 뭐예요? 세포가 뭐하다?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다. 이건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거에 따르면 군체라는 표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체랑 다세포 생물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들어봤죠? 볼복스 이런 거. 거기 보면은 그냥 단순히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모인 건 군체라 그래요. 그런데 다세포 생물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사족이 들어가요. 사족이. 바로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왼쪽 팔에다가 때렸어. 아야 아파. 그럼 아프다는 거 어디서 느낀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 와가지고 뇌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포들이 단순히 모여 있으면 맨 왼쪽 끝에 있는 세포를 딱 때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유기적이란 말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기적이고
조직적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괜찮죠? 그게 아닐 경우에 뭐라 하자? 단순히 모인 건 군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핵과 원핵의 차이점도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진핵과 원핵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그때 의미가 뭐냐면 진핵은 진짜로 핵이 있다 뜻이고요. 원핵은 핵이 원시적이다. 즉 핵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핵이 있다. 핵이 없다예요. 그러면 쉽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묻겠죠. 그러면 진핵에는 핵산이 존재하니? 핵이 있으니까 핵산도 있겠지. 그러면 원핵에는 핵산이 존재하니?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있어라고 해야 돼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괜찮죠? 요 정도만 딱 할게요.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할게요. 다음 두 번째 물질대사. 아마 이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대사, 물질대사. 이 말을 우리 이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물질이라는 단어는 좋아요. 쉬워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에요. 그죠? 그럼 대사의 의미가 뭘까요? 대사. 제가 이걸 한문을 찾아봤더니 대자가 교대할 대자예요. 교대한다.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사자는 감사합니다 할 때 사자예요. 감사하다. 감사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 좋아서 뭔가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반대로 그 받는 사람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란 말은 둘 다 뭔가 왔다 갔다의 의미예요.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물질의 변화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부른 거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오늘 저녁에 더러운데 응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먹은 이 밥과 제가 응가를 한 이 응가는 서로 같은 물질,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물질대사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물질대사는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자. 왜? 아까 전에 밥을 먹었더니 응거로 바뀌었잖아. 그거는 화학 반응이겠지. 괜찮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화학 반응의 종류가 크게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뭐와 뭐? 동화작용과 두 번째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다. 동화는 뭐예요? 같을 동, 될 화. 다른 말로 물질의 의미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성입니다. 합성. 합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화는 뭐예요? 다를 이 될 화예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이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 물질이 분해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질의 입장이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뒤에 가서 한번 더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생명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개수 다 빼고요. 그냥 편안하게 간략하게만 할게요. 간략하게. 자, 요 과정에서 제가 방금 화살표 표시한 거는 우리가 작은 물질이었던 CO2와 H2O가 요 물질에 비하면 크기가 작죠. 작은 물질들이 하나의 커다란 물질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합성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합성이야. 이 합성하는 과정 이해돼. 근데 이 합성하는 과정에 이 두 개를 이어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풀이 필요한 거예요. CO2라는 물질하고 H2O라는 물질을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뭘로 쓰냐? 과학자 연구를 해봤더니 빛 에너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더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빛은 한문으로 뭐라고 쓰죠?
빛, 광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광합성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요 반응식의 의미가 물질 대사에서 온 얘기구나. 이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가는 과정도 봅시다. 반대로 가는 과정은 커다란 물질이었던 물질이 두 개로 떨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원래 붙어있던 에너지가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겠죠. 원래 붙어있던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편하게 부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분해작용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과학자가 분해란 이름을 안 붙여요. 이를 뭐라 짓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 친구하고요. 요 친구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눈에. 생명체로 뭐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온다는 게 보이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는 얘네가 뭐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 수준의 의미로만 얘기하자면 호흡을 하는구나 라고 처음에 알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는 알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더라. 미토콘드리아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세포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이게 된 거예요. 세포 속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더라? 에너지가 나오는 현상을 보고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동화작용을 에너지의 측면에서 봤을 땐 에너지가 들어갔죠.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 아니에요. 에너지로 표현하셔야 돼요. 에너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열이 들어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가 열이 흡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측면? 에너지적 측면이에요. 여기 흰색으로 쓴 거는 물질적 측면이고. 괜찮죠? 그러면 반대로 이화와 분해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열이 뭐 했다? 방출되었다. 방열 또는 나갈 발자를 써가지고 발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여기 동화와 이화에 대한 설명을 적어볼게요. 자, 흰색으로 쓴 건 물질의 측면이에요. 물질의 측면에서는 동화는 뭐다? 저분자의 화학물이 뭐가 될 것이다? 고분자 화합물이 될 것이다. 이걸 동화라고 하자. 에너지 측면에서 뭐 한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걸 붙인다. 그 다음 물질의 측면에서 이화는 뭐다? 고분자였던 물질이 뭐가 될 것이다? 떨어지면서 저분자가 될 것이다. 그 저분자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발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예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화는 광합성이 되고 뭐 다른 걸 얘기하자면 뭐 단백질 합성. 그리고 다 합성과 관련된 건 다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세포 호흡과 뭐 음식물 소화 이런 거요. 소화 다 부수는 거잖아요. 세포 호흡. 이건 대표적인 예일 뿐인 거예요. 예시. 오케이. 쉽죠? 별거 없어요. 이 정도만 일단 딱 할게요. 나중에 요와 관련돼 있는 더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요 정도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자, 그러면 생명체는 뭐 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죠. 모든 생명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책 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들어올 때 내 몸을 뭐 하려는 성질이에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 자, 이거 좀 기억합시다. 이런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쿵 했죠.
그러면서 자극을 받았죠. 이거는 외부 자극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항상성 유지는 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둘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면 체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뭐 한다? 뭔가 반응을 하고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혹시나 외부 자극만 자꾸 인지하실까 봐 내부 자극도 뭐다? 자극이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괜찮죠? 오케이. 그때 항상성 유지는 뭐다?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중요하다. 다음 5번째. 발생과 생장. 자, 발생과 생장 얘기할 때 이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봐요. 자기의 모습이 수정란일 때. 저는 기억이 나요. 농담입니다. 자, 수정란 아무도 없네. 자, 수정란. 자, 수정란에서부터 개체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세포가 나뉘어지는 난할 과정이 있습니다. 세포가 막 나누어져.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어지다가 얘네가 아기가 태어나겠죠, 이렇게.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더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발생과 생장을 제가 구분해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과 생장 중에 발생의 의미는 뭐냐면 수정란에서부터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예요. 자, 밑줄 거 볼게요.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자? 발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것까지가 완전한 개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뭐 하는 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생장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두 개 구분이 되죠. 오케이. 아, 발생이라는 거는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막 해가지고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 하지만 생장은 아기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몸집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때 제가 발생을 얘기할 때 핵심을 하나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완전한 개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사람은 이제 쉬운데 문제는 다른 생물체예요. 만약에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 얘기인데 개구리 알에서 난할 과정을 막 거치다가 중간에 올챙이 한번 거쳤다가 어린 개구리가 됐다가 어른 개구리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다음 개구리는 언제까지가 발생인 거예요? 올챙이까지예요? 아니면은 개구리까지예요? 이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개체란 말은 개구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찬가지 나비도 똑같아요. 나비도 나비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될 때 언제까지? 완전한 개체인 나비가 될 때까지예요. 그걸 우리가 발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후에 나비가 뭐 날개가 더 커진다든지 몸집이 더 커진다든지 그게 뭐다? 생장이에요. 요거 두 개를 좀 구분을 좀 합시다. 알겠죠? 괜찮나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옆으로 더 갈게요. 6번. 생식과 유전 또는 유전과 생식 상관없어요. 역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다음엔 저 끝에서 써야 되겠다. 자리가 모자라네. 자, 유전과 생식 갈게요. 유전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어버이가 가지고 있던 형질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거죠.
제가 그런 가끔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저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볼 때 안 닮았거든요. 근데 닮았대요. 와, 완전 판박이래요. 이거는 정자는 속일 수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예요? 형질이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생식은 뭐예요?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 적어봅시다. 자, 생식에는 뭐가 있다? 유성생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무성생식이 있겠죠. 그러면 유성생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배우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결합하는 걸 유성생식. 그럼 무성생식은 뭐예요? 성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무성생식 방법 4가지 적어볼게요. 무성생식 방법 4가지. 첫 번째, 이분법 또는 분열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법 또는 분열법. 괜찮나요? 이건 뭐예요? 세균이나 집신벌레와 같이 단세포 생물이 서로 똑같은 세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포자법. 포자법 말 그대로 포자라고 하는 독특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는 번식을 하는 거. 다음 출합법. 출합법은 뭐죠? 자기 몸의 일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대표적인 예로 효모.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양생식법. 영양생식법 이건 뭐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마션. 저는 보진 않았는데 영화 마션에 이런 장면이 있대요. 그 맷 데이먼인가 그 주인공이 화성에 이제 갇힌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우주선 내부에다가 응가인가 이제 모아놓은 게 있나 봐요. 그걸 꺼내 가지고는 비료를 쫙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뭘 심은지 혹시 기억나요? 보신 분 있나요? 보셨어요? 네, 맞아요. 감자죠. 어떻게 해요? 잘라 가지고 넣지 않더라고요. 네. 감자는 잘라서 심으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져요. 이거예요. 이게 영양생식법이에요. 네.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요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농부라서 감자를 씨앗을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감자는 한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나오고 씨감자 요만한 거 나오고 어떤 감자는 막 이만한 거 막 나왔어요. 그 나는 이 큰 걸 난 수확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와서 잘라서 심으면 그게 나와요. 그런 거예요. 괜찮죠? 영양생식법. 요렇게 7번 적응과 진화. 적응은 뭐죠? 제가 처음 했다고 왔을 때 되게 어색했죠. 하지만 좀 시간 좀 지나니까 우리 서로 익숙해진 거죠. 적응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뭐 한다? 내 몸의 형태나 기능, 그다음 뭐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알맞게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진화는 뭐죠?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형질이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진화라고 하자. 근데 사실상 진화라는 개념 속에 적응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좀 떼기가 어려워요. 얘들은 그대로 그냥 떼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얘는 떼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괜찮죠? 자, 갈게요. 열로 갑니다. 네. 자, 볼게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제가 지금 색깔 초록색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항상성 유지를 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씁니다. 개체 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체가 뜻이 뭐죠? 생명체 한 개를 의미해요. 그 생명체 하나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체 유지 특성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죠? 얘 둘이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자? 종족 유지의 특성이다. 종족 유지라는 거는 내가 죽더라도 뭐는 이 지구상에 남기자? 나의 자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DNA를 이 지구상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홍수가 났대요. 그때 홍수에 집안이 다 쓸려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살아남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엄청난 빗줄기에 의해 가지고 막 홍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버지가 동시에 떠내려가는 걸 봤대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구출하실래요? 아버지를 구출하실래요? 아들을 구출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거든.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로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은 아들을 구출하고 자기랑 아버지 죽었대요. 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앞으로 다음에 자손을 남길 확률이 낮아요. 자기도 이미 결혼을 했어. 그 다음 날 확률이 낮아. 근데 내 아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자손을 낳을 확률이 매우 높대요. 뭐예요? 종족 유지 특성이래요. 그것도 일종의. 그때 본능이겠죠. 네. 자, 책 볼게요. 책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10페이지 보실게요. 10페이지. 자, 첫 번째 1번. 생물의 구성 단위. 뭐로 돼 있다? 맨 밑에 줄. 따라서 보이죠? 따라서 세포는 생물의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밑줄. 구조적, 기능적. 다음에 생물 구성체제는 단세포도 있고 뭐도 있다? 다세포도 있다. 자, 단세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의 세포 밑줄. 두 번째, 다세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몸을 구성한다 밑줄. 아, 이 말이 제가 이해됐죠? 다세포는 단순히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유기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 날개도 안 볼게요.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물질내사. 자, 물질내사는 거기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맨 위에 두 번째 줄.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내사 밑줄. 요게 개념이죠. 생물은 물질내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물질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내사에는 생체 촉매인 효소 밑줄. 효소가 관여한다. 여기 볼게요. 효소. 거기에 문제에 뭐라 돼 있어요? 그 책에 뭐라 돼 있어요? 생체 촉매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촉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뭐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더 잘,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의미하고 이들 중에서 어떤 것만? 생명체 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촉매만 따로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효소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참고로 효모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간혹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효모는 생물체 이름이에요. 효소랑 다른, 효소는 물질 이름이에요.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오케이. 물질 내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밑줄 그으시고, 다음 두 번째, 물질 내사는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한다. 뭐?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합성하는 동화 동그라미. 다음에 크고 작은 물질로 다음 밑에 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 동그라미. 괜찮죠? 동화 이거 두 가지가 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때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 에너지 대사라는 거 있죠. 그거 체크합시다. 에너지 대사 밑줄. 읽어볼게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괜찮죠? 제가 아까 전에 칠판에 쓸 때 이렇게 했어요. 흰색으로 쓸 때는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빨간색과 관련된 내용을 쓸 때는 내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란 뜻이에요? 같은 거란 뜻이에요,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건 뭐다?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대사와 물질 대사는 사실상 같은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 말은 물질 대사라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에너지 대사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두 가지네. 물질 대사에는 뭐가 쓰인다? 효소가 쓰인다. 두 번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난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바이킹호 탐사 실험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건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넘어갑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극에 대한 반응. 거기에 보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니까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내외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몸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둘 다 자극이라고 보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체내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며 생물은 이러한 자극에 밑줄 적절히 반응. 요걸 우리가 뭐라 하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별거 없고 밑에 항상성. 생물은 자극에 대한 반응 쭉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생물이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상태를 뭐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밑줄. 요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일정하게라는 표현. 그래서 자극이 뭐다? 오른쪽 볼게요. 맨 오른쪽. 자극의 종류 나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외부 환경인 빛, 소리, 온도, 접촉, 중력 등등등이 있고 내부 환경인 혈액의 온도, 포도당 농도, 삼투압 변화 이 등등도 다 뭐다? 자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극은 내외가 다 있다. 넘어가서요. 발생과 생장. 거기에 발생 보면은 두 번째 줄. 발생 두 번째 줄.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증가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져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함으로써 밑줄. 완전한 하나의 개체 밑줄. 완전한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그러면 발생은 언제까지?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다. 거기 밑에 개구리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린 개구리가 되는 것까지가 우린 뭐라고 부르자? 발생.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자? 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번의 생장 갈게요. 발생 과정을 거친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려 몸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는 성체로 자라는데 이걸 뭐라 하자? 생장이라고 하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죽순과 석순인데 이건 알고 계시죠? 죽순은 대나무 순 얘기하는 거고 석순은 요거는 이제 그 석회동굴 같은 거죠. 석회동굴에 생기는 탄산칼슘이 뭉쳐된 거니까 뭐 둘이 구분을 하자면 죽순은 생명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고 석순은 탄산칼슘이 모여가지고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다. 이 정도 말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생식과 유전. 자, 거기 생식 보실게요. 두 번째 줄 오른쪽. 이와 같이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생식 밑줄.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건 생식.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오른쪽 보니까 밑에 줄 보니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때 맨 오른쪽 보니까 날개 쪽 볼게요. 날개 쪽. 무성생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네 가지 설명했어요. 이분법 또는 분열법, 출합법, 포자법 또는 영양생식법. 이렇게 네 가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돌아가서 2번 유전. 유전의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그죠? 네. 자, 부모가 가진 걸 제가 갖는 거.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적응.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하는 현상이죠. 오케이. 주변 서식 환경에 대해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걸 적응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질의 변화가 아주 오랜 시간 거치면 뭐가 된다? 진화가 된다. 진화의 두 번째 줄. 형질이 변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현상 밑줄. 이걸 뭐라 하자? 진화. 진화의 예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를 지워야 되겠다.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필기 예쁘게 하면 지우기 되게 아까워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전에 그냥 지나간 거 있었죠? 네, 바이킹 옷 탐사 실험. 실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탐사 실험할 여러분은 책을 어디 보시면 되냐면 네, 앞쪽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시야 확장이라 나와 있는 바이킹 옷 탐사 실험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간혹 있어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이킹 옷 탐사 실험. 이거 어디 간 거냐면 화성 간 거예요. 화성. 70년대에 화성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화성 토양 흙들을 막 파가지고는 연구 조사해 봤던 거예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화성에 생명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네, 일단 결론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일단 첫 번째, 전제를 깔고 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이다? 생명활동을 하죠. 그때 생명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대사를 반드시 할 것이다. 그거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도 마찬가지, 화성에 있는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제사항. 뭐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가 전제예요. 괜찮죠? 그럼 전제를 깔고 갔으니까 이제 그에 맞는 어떤 실험을 설계하고 갔겠죠. 그때 첫 번째, 자, 이런 실험 기구를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챔버, 그러니까 공간 안에다가 아래쪽에 이렇게 흙을 넣어요. 흙. 그럼 이건 뭐겠어요? 화성에 있는 토양을 집어넣었겠죠. 적어볼게요. 화성 토양을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이거를 그냥 안 집어넣고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서 특별한 처리를 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 요거 봅시다. 요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딴소리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탄소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이 C는 6번이에요. 번호가. 그리고 질량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12래요. 네, 그렇대요. 10인데 이게 왜 10이냐 라고 봤더니 얘를 구성하는 원자핵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원자핵. 그 속을 봤더니 양성자가 6개 있고요. 중성자가 6개 있대요. 그래서 합이 10이래요. 질량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된 거. 근데 이 탄소나 뭐 질소나 어떤 물질을 명명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양성자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성자가 6개면 탄소인데 양성자가 늘어나면 이 탄소가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돼요. 이 말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7개면은 뭐가 되죠? 7번 질소인가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뭐가 바뀌면 안 돼요? 탄소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두려면 양성자의 수는 바뀌면 안 돼요. 중성자의 수가 변하는 게 이 물질의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3개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다 이러면 양성자는 몇 개? 6개, 중성자는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4개짜리의 탄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하면 이건 뭐예요? 양성자는 6개, 중성자는 8개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구상에는 요 세 가지가 다 존재하긴 하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99.998%인가? 이게 있대요. 그럼 얘는 있긴 한데 거의 무의미하다시피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이제 그죠? 6대6 미팅을 갔는데 다 맞으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14C면은 몇 개? 6대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두 놈이 빠져나가려 하겠죠. 그러면 14C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12C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밖으로 방출돼요? 중성자 몇 개가? 2개가 방출되는데 그때 우리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E는 MC 제곱이다. 이거 이제 MC 스퀘어 이제 띠띠띠띠띠 그거 아니에요? 웃으면 나랑 비슷한 나이대. 자, 에너지는 무슨 말이냐?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다. 빛의 속도는 상수니까 얘는 무시할게요. 곧 뭐랑 뭐가 같다? 질량을 가진 물질은 곧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성자는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뭐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형태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에너지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방사선 형태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 감광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지는 가면서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남기는 거죠.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14C를 넣었다는 얘기는 내가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물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MC제곱도 몰라도 되고 이건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14C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이유는 뭐다? 물질의 이동 경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물질대사 밑에 썼던 요 그림 보니까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14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탄소 C가 14로 표기가 되겠죠. 합쳐진 거니까. 그러면 이 물질 이름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조금 큰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 혹시 그럼 여러분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점 아세요?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시험이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튼 유기물은 이거예요. 탄소랑 수소 화합물, 그 다음에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무기물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보다 그냥 편하게 갑시다.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할래요. 실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기물은 생명체로부터 나오면 유기물, 무기물은 무생물체로부터 나오면 무기물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 요거 무기물이에요, 유기물이에요, 요거? 머리카락? 유기물이죠. 왜? 생명체로부터 왔잖아. 그죠? 그 다음 여기 교탁. 요거 유기물, 무기물. 요거 유기물이죠. 나무였잖아요.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설탕. 어디서 와요? 설탕 어디서 와요? 우리 맨날 먹잖아요. 사탕수수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럼 얘는 생물체로부터 오죠.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유기물. 소금 어디서 와요? 소금 어디서 와요? 바다에서 오죠. 우리 염전이라는 곳에서 만들잖아요. 염전 바다에서 만들죠. 그러면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갑시다.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탄소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얘는 생물체로부터 왔지. 유기물. 생물체로부터 안 왔네? 무기물이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그때 다시 포도당을 우리 뭐라고 하자? 유기물이라고 하자. 그럼 포도당은 누가 만드는데요?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만들어요. 그거 맞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유기물 만드니까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속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얘가 뭘 만든다? 14C를 포함하고 있는 포도당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빛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 여기다가 램프 같은 거 딱 달아놓고 빛을 줘요. 램프 딱 달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활동하지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체를 다 제거한 다음에 뭐 하냐면 가열을 합니다. 가열. 이건 가열은 왜 할까요? 가열 왜 할까요? 이 포도당이 얘는 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날아가줘야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 색깔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 방사능 계측기라 그래서 방사능을 계측기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가열시켜서 기화시켜야 날려보내야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에 맞다 들어가겠죠. 그럼 방사능 계측기가 그걸 인지를 하고 뭐 할 것이다? 지구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면 결론 뭐라 낼 수 있어요? 결론 뭐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건 쉽죠? 그리고 이런 말 바꿔봅시다. 광합성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뭐라 바꿀 수 있을까요? 광합성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다? 열 반응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알아본 거는 광합성 생물만 알아본 거네. 그럼 뭐도 알아봐야 돼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오케이, 똑같아요. 똑같이 화성 토양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 뭘 넣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유기물을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을 것이다? 여기다가 마찬가지 14C를 집어넣겠죠. 유기물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놓고 얘는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니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굳이 가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빛 넣어줄 필요도 없다.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냥. 그럼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안 왔어요. 아무런 신호가. 그럼 다른 말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이화작용을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꿨으면 열 반응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호흡한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똑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고 똑같이 유기물을 집어넣을 건데 앞서 실험한 내용하고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유기물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고 아무런 처리 안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그죠? 우리는 사람도 이제 고등한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사능이나 방사선이 많이 방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우리도 몸에 변화가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물며 그러면 여기 있는 화성 토양에 있는 생물체들은 미생물들이겠죠. 그럼 미생물들은 방사능에 노출되면 쉽게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사능 처리를 안 해본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 봤으면 그때 이게 이름이 뭐였죠? 방사능 계측기였죠. 그럼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뭔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걸 바꿔버려요. 얘 기계를 바꿉니다. 다르게 설치해요. 얘 이름은 기체 분석기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여기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뭐가 감소해요? 앞으로?
산소의 양은 감소할 거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겠죠. 그걸 분석하는 기계를 넣어요. 괜찮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 얘랑 똑같이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와요.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실험을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실험은 광합성, 두 번째는 세포호흡인데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하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하지 않는다까지. 됐죠?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